사장님,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연 씨, 나도 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조리대가 리듬감 있게 흔들렸고 선반에서 그릇들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와 뜨거운 체온이 번갈아 느껴지는 가운데 김이 자욱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손두부의 뽀얀 콩물 향과 그녀의 은은한 향기가 제 코를 자극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식기 소리와 뒤섞이며 바깥의 빗소리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죠. 저희 사연 집합소를 구독하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6년 전 어머니에게 손두부 만드는 법을 배워 이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하지만 45살의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고받으면서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이 손두부 가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벽 4시에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이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죠. 어둠 속에서 작업복을 입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게로 출근합니다. 불 켜지지 않은 골목은 고요했고 간판의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전날 남아있던 콩 냄새와 간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나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처럼 차가운 조리대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불린 콩을 기계에 갈고 배보자기에 짜내고 끓인 콩물에 간수를 넣어 응고시키는 과정. 어머니가 하시던 그대로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있는 기계처럼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된 아내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계속 붙어 있다 보니 답답함이 생겼습니다. 작은 일로도 자주 다투게 되었고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집에 가서도 할 말이 별로 없었죠. 침대에 누워도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아내는 일어나 있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그냥 모든 것이 익숙해진 탓이겠죠. 그러던 5월 말 아내가 허리 수술을 받고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퇴행성 디스크가 악화되어 신경을 누르고 있었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최소한 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여보, 혼자 가게 보느라 힘들죠? 병실 침대에 누운 아내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바로 사흘 뒤 김씨 아줌마가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조산기가 있어서 당분간 못 나온다고 하더군요. 가게의 초창기부터 함께한 가족 같던 직원마저 그만두자 가게는 한순간에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혼자서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운영하는 건 상상 이상으로 고됐습니다.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들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해내야 했죠. 일주일을 혼자 버티니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등이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부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가면 쓰러지듯 잠들었고 새벽이 되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문 앞에 붙여놓은 종이로는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 급한 마음에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전화가 몇 통 왔지만 새벽 4시 출근이라고 하면 다들 망설이다 끊어버렸습니다. 겨우 온 2명도 이틀을 못 채우고 그만뒀죠.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잠시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아직도 사람 구하시나요? 문 앞에 선 젊은 여자를 보고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깔끔한 흰 셔츠에 검은 면바지,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또렷한 이목구비와 고든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 출근인데 가능하세요? 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보통은 이 말에 다들 망설이는데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최지연. 26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돈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분식집, 편의점, 카페, 마트 계산대까지 안 해본 일이 없더군요.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벽 일을 마다하지 않는 젊은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어머니 치료비가 좀 많이 나와서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직원이 구해질 때까지 시급을 1.5배로 드릴게요. 새벽부터 오후까지 긴 시간 일해주시니까요. 그녀의 눈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50분 가게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지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길 잃은 고양이 같아 보였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집이 가까워서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녀의 집은 버스로 4정거장 거리였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걸어왔던 거죠. 손두부 만드는 일은 보기보다 훨씬 고된 일입니다. 뜨거운 김을 맞으며 콩물을 걸으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무거운 두부 틀을 옮기면 팔이 떨립니다. 그런데 지연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했습니다. 제가 콩을 가는 동안 그녀는 재료를 다듬고 제가 콩물을 끓이는 동안 그녀는 홀을 정리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음 할 일을 알고 움직였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손두부와 두부전골을 주문하는 손님들로 좁은 가게는 북새통이 되곤 했죠. 그럴 때면 지연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사장님, 3번 테이블 전골 2개요. 4번은 손두부 추가요. 말은 짧았지만 정확했고 제 지시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몰려드는 주문들을 우리 둘이서 실수 없이 처리해냈죠. 며칠 지나면서 저는 지연의 작은 습관들을 알아갔습니다. 집중할 때 아랫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면 귀 뒤로 넘기는 손짓, 뜨거운 것을 만질 때 후 하고 작게 내는 소리. 손님이 많을 때면 앞치마를 툭툭 털면서 마음을 다잡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적인 모습들이었지만 왜인지 시선이 머물렀죠. 6월 들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낡고 비좁은 주방은 저 혼자 쓰기에도 불편했는데 둘이서 일하니 몸을 돌릴 때마다 서로의 팔이나 어깨가 스치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런 접촉이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자연스러워진 만큼 묘한 긴장감도 생겼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제 팔을 스칠 때면 그 짧은 순간에도 알 수 없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김과 땀 냄새, 두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가끔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이 코끝을 스쳤죠. 그럴 때면 괜히 손에 땀이 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지연은 제 가게, 그리고 제 삶의 빈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지연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죠.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설렘, 제 나이에 느끼기엔 너무 어린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아침에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주름진 작업복 대신 깨끗한 티셔츠를 꺼내 입었죠. 면도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괜히 향수라도 뿌려볼까 하는 생각에 멈칫했지만 거울 속에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내 달라진 모습을 알아챌까? 아니면 알아채지 못할까? 그 사소한 고민만으로도 출근길이 설레었습니다. 장마가 절정에 달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소나기가 쏟아졌다가 저녁 무렵 잠시 그쳤죠. 가게 안은 후텁지근했고 선풍기를 틀어도 뜨거운 바람만 돌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디다 둘까요? 지연이 새로 들여온 무거운 콩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어 있었죠. 제가 다가가 받으려는데 좁은 통로에서 우리 몸이 부딪혔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은 그녀를 잡으려다 제가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인 형국이 되었습니다. 아! 작은 신음과 함께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좁은 주방 안에는 빗소리, 끓는 육수 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제 손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있었고 불과 한 뼘 거리에 그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일하느라 달아오른 그녀의 붉은 뺨 위로 땀방울이 머리카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고 커진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옷을 통해 전해져 왔고 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잡아주려다 그만. 제가 물러서려는데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얼굴을 붉히며 살짝 웃는 그녀의 보조개가 선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우연히 손이 스칠 때 서로 움찔하면서도 일부러 손을 빼지 않았고 눈이 마주치면 잠시 멈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을 서로 알고 있었죠. 새벽에 두부를 만들어 놓고 가게를 지연에게 잠시 맡긴 채 병원으로 향하는 일이 며칠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수술 후 회복이 더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그 알바생이 일을 잘한다며? 다행이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지연 씨 이야기를 자주 했나 봅니다. 언제 한번 데려와. 밥이라도 같이 먹자.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해 볼게. 왜인지 아내에게 지연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이상하게 불안했죠. 아내 앞에서 지연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들킬까봐 두려웠던 건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어느 늦은 오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가 내려 손님이 일찍 끊겼죠. 8시쯤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두부김치와 소주를 놓고 혼자 마시던 손님이 있었습니다. 2시간째 술을 마시며 중얼거리던 그가 지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이, 여기 소주 한 병 더. 제가 가져다 주려 했지만 지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술병을 내려놓는 지연을 보며 남자가 희죽거렸습니다. 이 동네에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었나? 이리 와서 술 한 잔 따라봐. 지연이 뒷걸음질 치는 순간 남자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젊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원초적인 분노였죠.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껏 비틀어 지연에게서 떼어냈죠. 그만하시죠. 영업시간 끝났으니 돌아가 주세요. 제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멱살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 취객을 피하려다 의자에 걸려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사장님,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이 핸드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취객은 욕을 하며 도망갔습니다. 지연이 급히 수건을 가져와 제 이마를 눌렀습니다. 하얀 수건이 금세 빨갛게 물들었죠. 병원 가야 해요. 깊게 다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멈출 거예요. 하지만 피는 계속 났습니다. 지연은 저를 의자에 앉히고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죠. 움직이지 마세요. 그녀가 제 앞에 허리를 숙이고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로 소독할 때 따가웠지만 그보다 그녀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혔습니다. 집중해서 좁혀진 그녀의 눈은 길고 짙은 속눈썹에 둘러싸여 있었고 살짝 깨문 아랫입술은 촉촉했습니다. 제 뺨을 스치는 그녀의 숨결은 따뜻했고 달콤한 향이 났죠. 창밖의 빗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 제 심장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다 됐어요. 반창고를 붙이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고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하지만 제 시선을 피하지 않더라고요. 제 손이 저절로 올라가 그녀의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긴 속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엔 입술이 살짝 닿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피하지 않자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올라와 제 셔츠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놓지 않았죠. 얇은 옷감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에 제 손은 조심스레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둘만 있는 좁은 가게 안 빗소리만 가득한 공간에서 우리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에서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내였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떨어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현실이 물처럼 차갑게 쏟아져 내렸죠. 여보, 응, 가게야.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괜찮아요? 일찍 들어와요. 스피커는 아니었지만 조용한 가게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걱정 가득한 목소리. 지연도 들었을 겁니다. 알았어. 곧 정리하고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지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지연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밖으로 우산도 없이. 지연 씨, 저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골목 끝에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비에 젖은 그녀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빗소리에 묻혔지만 절규에 가까웠죠.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감기 걸리기 전에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요.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서로의 체온만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우리를 씻어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더 농밀해졌다고 해야겠죠. 서로 의식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몸이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고, 그럴 때마다 둘 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퇴근 후 잠자리에 들 때면 그 순간이 떠올라 혼자 열을 식히고 잤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이 모두 나간 후
지연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또다시 시선이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읽혔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동시에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위험한 줄에 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알면서도 제 외로움과 권태를 채우기 위해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벼랑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쪽으로 이끌렸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아침 가게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지연이 높은 선반에 그릇을 꺼내려고 까치발을 들고 팔을 뻗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그녀로서는 무리한 자세였고 그릇에 손끝이 겨우 닿을 정도였죠.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 뒤로 다가가 팔을 뻗어 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릇을 받으려는 그녀의 손 위로 제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깜짝 놀라며 뒤돌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붙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제 팔이 아직 그녀를 감싸고 있는 형태였고 그녀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죠. 놀란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가마솥에서는 콩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주방을 가득 채웠고 우리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죠.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긴 순간이 시작되었죠.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듯 천천히 가까워졌고 따뜻한 손길이 서로의 어깨와 팔을 감쌌습니다. 가마솥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부엌 전체를 감싸며 창문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그 촉촉하고 후끈한 공간에서 우리는 바깥 세상을 완전히 잊었죠. 좁은 조리대 앞에서 그녀와 마주서서 떨리는 손으로 서로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조리대의 서늘함과 우리 몸에서 나는 뜨거운 체온이 대비되며 그녀의 작은 소리가 몽글몽글한 두부가 끓는 소리에 묻혔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더 다가가자 선반 위의 그릇들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작은 소리가 났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작은 탄성들만이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모든 감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콩 삶는 구수한 냄새, 그리고 습한 공기가 뒤섞여 모든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거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이 거친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 여운을 만끽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은 그녀의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다는 자각이 뒤늦게 찾아왔죠. 집으로 돌아와 얼마 전 태어난 아내가 제 옆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지연 생각뿐이었죠. 다음 날 아내가 출근하는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집에서 쉴게요. 가게 일은 못 도와줘도 이해해요. 아내는 미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전에 물리치료를 마친 아내가 예고 없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깜짝 방문했어요. 아내는 봉지에서 빵과 아이스커피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내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게 생기셨네요. 젊은 나이에 새벽부터 일하느라 고생이 많죠? 지연은 당황한 눈치였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내는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갔습니다. 아내가 간 후 지연은 한동안 아내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분이시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일은 해야 했죠. 지연은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저 역시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허리가 많이 회복돼서 무리만 하지 않으면 오전에는 가게 일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나는 함께 가게로 내려갔고 지연은 여전히 가장 먼저 나와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지연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이 어쩜 저렇게 성실하고 손이 야무지냐며 칭찬했죠. 지연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순수한 호의가 두 사람에게는 죄책감으로 다가왔죠. 어느 날 가게 휴무일 아내가 지연 씨한테 따로 연락해 근처 고깃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안 온다는 거 내가 사정해서 불렀어. 여보, 그 고생을 했는데 맛있는 고기 사줘야지. 아내의 말에 나는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들 지혁이와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고 지연은 뻘쭘하게 서 있었습니다. 고깃집에 앉아 고기를 먹는 동안 지연은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고기를 굽는 척하며 지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는 것 같았지만 아내의 말에 자연스럽게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연 씨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던지 나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다니까요. 아내의 말에 지연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아들은 지연에게 이것저것 물었고 지연은 정성껏 답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행동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야기할 때 감정을 숨기려는 찰나의 망설임이 있었고 나와 시선이 마주칠 때면 너무 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묘한 느낌으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지연이 말했습니다. 버스 타고 갈게요. 하지만 아내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지연 씨, 무슨 소리예요? 우리 차 타고 같이 가요. 우리 먼저 내려주고 남편한테 지연 씨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할게요. 나는 먼저 아내와 지혁이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지연을 태우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묵을 깬 건 지연이었습니다. 참 화목한 가족이다. 보기 좋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부로 그만둘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에 숨겨진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모님께는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곧이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의 사무보조로 지원한 회사에 채용됐어요. 이렇게 그만두게 돼서 죄송해요. 나는 그녀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었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제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에 놓기가 아쉬웠습니다. 지연 씨, 그녀가 제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우린 여기까지인 거 아시잖아요.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지연이 떠난 후 며칠간은 아내에게 잠깐씩 도움을 받아가며 가게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두부를 만들 때면 지연이 서 있던 자리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손님들도 물어봤죠. 그 젊은 아가씨는 어디 갔어요? 그럴 때마다 웃으며 그만뒀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아주머니였죠. 성실하고 좋은 분이었지만 주방은 여전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서서히 원래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주방과 홀을 오가며 하루를 보내는 일상은 전과 같았지만 공기 속에 섞인 어떤 기운이 사라진 듯 허전했습니다. 가끔은 주방 한쪽에 서서 불 꺼진 홀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그 너머로 스쳐가는 기억들. 좁은 주방에서 느껴졌던 뜨거운 압박감. 그것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동시에 지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의 감정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욕망이었는지.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북적이는 점심시간에도 문득 고개를 들어 홀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 지연이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보조개가 쏙 들어간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사이를 오가고 주방으로 눈짓을 보내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겠지만 그녀의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연이 떠난 뒤에도 그녀가 남기고 간 체온은 여전히 가게 안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콩이 갈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끔 비 오는 날이면 그 여름이 떠오르며 여전히 가슴이 아립니다. 좁은 주방에서의 순간들, 빗속에서의 혼란스러웠던 감정들, 모든 게 꿈 같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